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이죠.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벨표도 그려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밑줄을 그을 뉴스는 당연히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한 주. 자, 이게 이번 주에 큰 세 가지, 지금 어떤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뭐 오늘은 당장 직무 배제 관련해서 취소될지 말지, 내일은 네네. 또 긴급 소집된 또 감찰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모레는 예. 징계위원회 있고요. 네. 자, 이번 주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월화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변수가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하게는 예정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정된 결론이요. 애초부터 이 사안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는 순간부터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열긴 하나, 이 사안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돼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당장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혹은 정직이나 이런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때부터 그 정도 수위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예정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전체 과정의 부당함, 또 법리적인 이 타당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본인에 대한 징계 청구라든지 수사 의뢰의 부당성을 최대한 항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징계가 내려지고 나서 사후에 또 그 징계 심사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건 이미 이제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총장의 면직 혹은 해임으로 결론 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이제 거의 올해 1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 두 사람 간의 갈등, 대립, 아까 박민식 전 의원은 이게 충돌 대립이 아니다. 일방적인 핍박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일단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갈무리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직 또는 해임 쪽으로 좀 전망하시네요. 보니까. 네네.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일종의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의 어떤 주장을 이제 인용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추 장관이 이미 정해놓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해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그러면 네네. 해임 혹은 면직 정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요. 이제 사실 가장 큰 이 뉴스 관련해서 그 이슈가 이제 판사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찰이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또 양심 선언이란 또 헤드라인 단 보도들이 나왔어요.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이모 이제 평검사가 윤 총장 감찰 업무 담당한 검사인데 네네. 이거 해봤더니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이모 검사는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서 파견돼 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는데 문제의 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수사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한 결과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총장을 수사하거나 수사 의뢰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설명 없이 법무부에 의해서 수사 의뢰가 됐고 대검감찰부에 의해서 수사 의뢰가 됐고
그리고 정작 그 보고서에 그 본인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내용이 삭제됐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해명은 아주 상반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수사 의뢰가 되느냐, 이게 그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네. 이게 이제 사무의 감독자로서, 검찰 사무의 감독자로서 이 검찰총장이 저런 거를 알고도 방기했다면, 그건 네. 이제 징계 사유는 충분히 되고, 네. 그리고 그 이견을 담은, 그러니까 법리적 이견을 담은 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검찰 내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될 사안 아니냐.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전지검에서 파견된 그 네. 이 검사의 그 주장대로라면 예. 이 감찰 과정 자체의 적법성, 네. 감찰 과정 전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이제 뭐 공방이 좀 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법무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의 양상으로 봤을 때, 예. 이 사안을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이 특임검사나, 예. 혹은 뭐 특별검사나 이렇게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도 대체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검찰 내에 어떤 이 담당이 어떤 부서 어떤 수사부의 수사 담당자가 이 수사를 맡더라도 예.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예.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국회에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긴 시간 들이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설 수 있고 네. 또 국정조사도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작 그 국정조사 얘기를 최초로 꺼낸 거는 이낙연 대표가 최초로 꺼냈는데 네. 아마 이게 또 정치 쟁점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네네. 여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주장을 사실상 철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의 이 주장이 이후에도 예.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어제 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수능 방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지금의 이 상황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해서 특히 야권에서는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추 장관도 윤 총장도 다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임명된 그 정무직 장관과 임기가 보장이 돼 있지만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거의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너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그 문제의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김태섭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누차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좀 가르마를 타실 때가 됐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비록 임기가 있다 한들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을 회수한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다면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상 윤 총장이 그 자리에서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게 아니고 추 장관을 좀 자제시키든가 자제가 안 된다면 뭐 추미애 장관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그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추 장관을 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뭐 여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둘 다 동시에 해임을 하든가 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인다.
예. 이렇게 반론을 하는데 대통령은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1호 정치인이 대통령이지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지난 1년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침묵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네. 다소는 절차적으로도 무리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방법상으로 보기에도 거칠어 보이는 저 행보에 암묵적 동조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의 뜻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뜻대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나서서 발언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게 이제 대통령의 뜻이거나 예.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저 문제에 관여할 어떤 의지 같은 거를 예. 갖고 계시지 않은 거 아니냐, 그냥 맡겨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마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제 일부 인터뷰에서 박민식 전 의원이 뭐 어쨌든 침묵은 계속될 것이고 이제 모레 그 징계위원회에서 뭐 면직 또는 해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뭐 이제 그때쯤에는 예, 대통령의 어떤 관련 뭐 발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네.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네. 그 처분을 집행하는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장관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왔고 네. 대통령이 그걸 추인하는 그 식으로 가게 된다면 네. 대통령께서 의사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윤건현 민주당 의원이요. 그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입 다물더니 이 뭐 문통 대통령 침묵엔 독살만 한다 또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윤건영 의원은 뭐 노무현 정권 때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했던 분이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상황실장으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남다른 그런 생각을 지금 상황에 갖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15년 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거대 여당이 아니었어요. 예. 당시에 여당은 여당이었지만, 근데 이제 15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하루하루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제 타당할까? 거다가 174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돼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 소수야당이 됐는데 예. 소수야당을 향해서 당신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는 식의 반론이 과연 이게 좀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론은 거꾸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으로서 전국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개입하고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국민들과 소통하는,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그 반대의 비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174석을 가지고 있고, 또 전 정권 탄핵이라는 그런 어떤 한정사 초유의 일을 겪고 나서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점을 좀 담대하게 염두에 두고 이 국정 운영을 하고 또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서 전화로 연결했는데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세 지금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전에 재난방송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7시 45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자, 재난 해당 시도는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 재난 지역은 이처럼 전국입니다. 전북 정읍시 소재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되었습니다.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이슈팀의 손성원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화로 지금 연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 스튜디오 직접 나와서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좀 나아져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요, 당연히 세계적으로 계속 심각합니다. 그 추수감사절 맞이한 미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코로나 확산세 이후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로는 최대치입니다. 20만 5천 명이고요. 예. 지금 하루 10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25일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 또 이걸 쭉 다 합하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을 따지면 16만 7천 명이고요. 예, 누적 확진자 수는 1,300만 명을 돌파했고요. 1,300만 명이요? 예. 네. 지금 11월에 나온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 1,300만 명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은 거의 네. 1년 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 가운데 지난 11월 달에 나온 확진자 수가 거의 3분의 1이네요, 보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수도 이틀 연속으로 2,000명 발생하고 있고요. 예. 지금 CNN은 일일 사망자 수는 향후 10일 동안 2배, 2배면 4,000명이죠. 4,000명으로 늘 4,000명이요? 것이고. 하루에 네. 4,00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000명 늘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20일 안에는 6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만 명이 사망한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입원 환자 수도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입원 환자 수도 9만 명 넘으면서 최고점을 찍었고요. 예. 그래서 CNN은 지금 이 상황은 1918년도 팬데믹, 스페인 독감이죠. 스페인 독감이요? 예. 네, 이때만큼의 환자 수가 발생했다. 다만 그때보다 훨씬 단기간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제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그때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는데 네. 그 상황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제 확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이 돼버리는 상황 같네요, 보니까. 네, 지금 추수감사절이 분기점으로 확산세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여행 자제를 경고한 바 있으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여행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들어서도 그럴 것이고 위험을 인지하고 그러면은 이런 여행도 자제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지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CNN에 따르면 61%의 미국인이 코로나로 이번 추수감사절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 그나마 61%가요? 네네. 절반 넘게 그래도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만 명 정도가 여행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당연히 밀접 접촉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잠복기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 또 앞으로 더 환자가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잠복기나 정부기관 보고에 지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소 12월 첫째 주까지는 이 관련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주 정도 지나야 좀 환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더 급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지금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 대란까지 우려된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NPR 방송에 따르면요. 미국가전략 물자 비축분에 지금 수술용 가운 9,900만 벌, 안면보호구 1,600만 개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에 겨울이 오기 전까지 마스크 3억 개를 비축할 예정이다. 한국의 KF94 등급과 유사한 N95 마스크 이렇게 비축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재고 물량은 이에 절반에도 안 되는 1억 4,2만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 부족이겠죠. 지금 예산 부족이요? 예. 네, 올해 국가전략 물자 비축분의 총 예산은 7억 4,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예. 이마저도 이 비축분 측이 요구했던 10억 달러에서 감축된 수치고 예. 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나 제조업체가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확보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인도나 중남미, 유럽 쪽도 상황이 지금 계속 심각하죠? 네, 27일 기준으로 인도는 4만 1,000명, 브라질은 3만 3,000명, 유럽은 이탈리아 2만 8,000명, 뭐 독일 2만 2,000명 이 정도로 됐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요? 네, 신규 확진자입니다. 예, 하루. 예. 그리고 일본 말씀하십시오. 네. 예. 일본. 네, 일본의 경우는 중증 환자가 급증세인데 누적 중증 환자는 28일에 440명인데 이게 2주 만에 2배로 급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수천 명 빼죠? 네, 2,600명에 달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이탈리아는 26일, 27일 합쳐서 800명, 영국은 27일 500명 사망했고요. 예. 지금 영국 누적 사망자 수는 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5만 7천 명이요. 자, 영국이 그런데 이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백신 접종한다고 하던데. 언제 하는 거죠? 네, 낭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빠르면 다음 달 7일부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8일 백신 접종을 위해서 관련 지휘관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 원래 초라고 들었었는데. 네.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긴급 승인은 다음 달 8일에서 10일 정도로 전망돼서 미국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전에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좀 현실화된 상황이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이란의 핵 개발 전문가가 테러로 숨졌죠? 예. 네. 예. 지금 27일 이란 핵 개발을 끌어온 핵 과학자 모흐센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동쪽 소도시에서 폭발물과 개환 차량 총격으로 이제 중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암살이네요, 그러면요? 네, 암살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좀 나왔어요? 네, 배우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어요. 아예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암살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적대 국가 아닙니까 서로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후다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핵 개발의 타격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핵 과학자가 핵 무기 개발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물리학 연구센터의 전직 센터장이기도 하고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번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암살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로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화라면 이제 새로 들어설 바이든 정부와 이란과의 관계.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번에 암살을 했다. 네. 이런 분석이라고요? 네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핵 개발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럼 바이든 당선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지금 당혹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아예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공식 반응을 아예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란 핵협정 복원을 공약까지 했는데 지금 이번 사건으로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반응을 좀 자제하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예, 제가 기사를 봤더니 같이 실린 사진을 보니까 이란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만이 아니고 바이든 당선인의 사진까지도 불을 태우더라고 보니까요. 네. 지금 이란 내 비난 여론이 워낙 세지고 있어서 이번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성원 한글일보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1, 2부 코너에서 그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대립 그리고 최근에 판사 사찰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관련해서 청취자분들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7259님께서는 정부에서 정무위원 임명하려고 친여 성향 파악하는 것도 사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1321님께서는 법조인들 국회의원 등 정치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3728님께서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과 국가기관이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부에서는요, 구자령 변호사와 오늘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죄 선고 공판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신문 기일이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구 변호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관련해서 신문하죠? 네. 예. 10시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사건 신문기 비공개로 열립니다. 예, 그래요. 비공개로 열리고 윤 총장은 참석 안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집행정지 이 신문은 뭘 다투는 건가요? 오늘 간단하게? 예, 다들 아시겠지만 직무 배제에 대한 처분이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일반 회사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직위 해제를 해놓고 징계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 거라 이게 법리는 똑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다투어지는 거는 직무 배제 1단계로 처한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고요. 오늘 신문기일 쟁점은 직무 배제 처분이 이제 적법한 것인가 내용이 어떻냐면은 직무 배제 사유가 있냐 그리고 그게 지금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집행정지 사건은 특유의 그 고려 요소가 있는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해놓고서 만약에 나중에 윤 총장이 이겨서 복귀했을 경우에는 이 직무 배제가 된 이 기간 동안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잖아요. 예, 구 변호사님 지금 휴대폰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통화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잠깐 끊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끊어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오늘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죄 선고 공판 관련해서 1심입니다. 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와중에 지금 통화 음질이 안 좋아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했습니다. 네, 구 변호사님 나오십니까? 예. 네. 좀 낮았네요, 음질이. 자,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이 결과가 오늘 또는 내일 안에 나오기 쉽겠죠? 예,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중에 나오지 않으면 징계 의결 이후에는 소외이익이 사라져가지고 이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 법원으로서는 의미가 없게 되는 시점까지 미루는 것 자체도 어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이 지금 의미가 있을 때 지연된 정의는 사실 정의가 아니다. 이런 거 법원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몰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중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당연히 그때 예상되는 어떤 징계 수준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오늘 내일 이제 이런 신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명시적이진 않지만 어떤 의도가 배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안에 이게 신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처분 그러니까 직무 배제의 이걸 효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 이게 그렇죠. 결정이 오늘 내일 나오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그 징계 절차 관련해서 그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일 긴급 소집됐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지금 법 규칙이 개정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거를 먼저 겹치게 돼 있었는데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가지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달 이게 초였죠? 문제가 되니까. 이달 초였죠, 아마 그게? 예, 이달 초에 개정이 돼 있어가지고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반발을 해가지고 원래 다른 절차대 절차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에서 지금 내일 소집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의 과정이나 그 직전에도 사실 소집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법무부가 지금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 개정 이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감찰위원회 소집하는 거가 의무 사항이었는데 이제 선택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위원회가 내일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사건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사건 발단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목격했다고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왜곡되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사자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돼서 오늘 선고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자, 이게 보니까 이 형사사건 치고는 무려 2년 6개월 진행됐습니다. 이 정도면 긴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불구속 상태 재판인 점 고려해도 1심으로서는 굉장히 긴 편인데 이게 여러 요소가 작용이긴 했지만 사자 명예훼손죄 그 성립 자체의 쟁점과 연결돼서 좀 길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길어졌을까요? 그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이 되고 허위 사실이면 이제 가중 처벌되는 구조인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일단 전제로 이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여부가 진짜 이제 당연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제 시민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박힌 총탄에 대한 이제 국과수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이건 역사적으로 큰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자 명예훼손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사실 쟁점이 바로 헬기 기총소사다. 근데 이거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이 재판 진행이 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게 거의 이 사건의 다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예, 일단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첫 번째로 했었고요.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평가적 판단이나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사자 명예훼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 이게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이제 모욕죄 쪽 아니냐. 이 모욕죄는 그 사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한 주장이 두 번째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 자체를 그대로 이제 다투는 건데 이건 형사사건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알리바이 주장하듯이 기총소사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첫 번째로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법리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 쪽에서 명시적으로 이 얘기를 언론에 얘기하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오히려 이제 검찰 쪽 주장을 보니까 기총 소사 여부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몰랐을 리가 없다 또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검찰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거를
과정을 먼저 얘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 대통령 쪽에는 이제 요거를 살짝 깔고 가는 식으로 이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는데, 이게 고의를 정한 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놓고 내가 그거를 몰랐다라는 구조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이제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살짝 이제 깔아만 놓고 어차피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힘을 쓰지는 않겠다. 다만 뭐 이제 주장은 걸쳐놓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전 대통령 개인하고 고 조비오 신부 개인 간의 문제지만 이게 사실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쟁점인 헬기 기총소사 그 사격이요. 네. 이것들 같이 큰 쟁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명됨에 따라서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그건 오늘 1심 선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사자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뭐 이제 필연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사실관계 확인, 평가 이런 게. 그래서 대법원 판례 법리에서도 그에 대한 그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걸 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다툼이 이제 전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이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이제 판단 내용으로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판단을 반드시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기총소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첫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인용이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구 변호사님 지금 전화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침내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YTN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뭐라고요? 조은지 기자가 계속 지각해서 상습적으로 통화로 라디오 연결한다고 조치를 바란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아,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놀랐어요. 일단 관심에 감사드리고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책임감 가지고 해야겠다 생각합니다만 지각해서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네, 라디오 여러분. 방송은 10월 첫방 때부터 전화 연결로 사실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요. 제가 과도한 라디오 사랑 또 이렇게 황보선 선배 보고 또 수다 떨고 싶은 그 열정으로 스튜디오에 굳이 자꾸 나오고 있다. 쉬는 날에도 상암동까지 온 적도 많다 이런 점을 알려드리고요. 아, 그건 맞습니다. 쉬는 날에도 여러 번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부 특성 때문에 뭐 새벽 경기나 주말 근무가 많아서 종종 전화로 할 때도 있었다. 뭐 밤 경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이 정도면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자. 핵주먹 타이슨. 근데 뭐 사실 물주먹이다. 보셨네요. 이게 맞죠? 네. 어제 경기했죠? 네, 뭐 핵주먹이 아니라 물주먹이다, 솜주먹이다, 핵노잼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신랄한 비판들이 많았는데 핵노잼. 어느덧 만 54살이 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15년 만에 링에 복귀를 했습니다. 타이슨 누굽니까? 다 아시죠? 현역 시절 50승 2무 6패, KO 승이 그중에 44번이래요. 1라운드에서 KO 승 거둔 거 정말 시작하자마자 때려가지고 눕힌 게 24번이나 되거든요. 저는 이 전적보다는 사실은 그 물어뜯던 그 핵이빨이요. 이피행 이게 그렇죠. 그거를 잊는 사람은 또 없으실 것 같아요. 이래저래 뭐 실력도 좋았고 기행도 많았고 전설의 복서다. 근데 어제 경기를 위해 가지고 무려 45kg을 뺐다고 해요. 45kg이요? 네. 개체에서 99.8kg 찍었습니다. 복근이 사실 보였을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타이슨 상대는 내체급 챔피언 출신 88 서울올림픽 미들급 은메달리스트였던 로이 존스 주니어였거든요. 여기도 51살입니다. 아하, 50대. 현역 때 둘이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관심이 어쨌든 뜨거워서 어제 아침 온라인 중계 보니까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수십만 명이요? 네. 어쨌건 소문난 잔치는 맞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인데 별게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 세월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땡 올리고 나름 타이슨은 공격적으로 묵직한 펀치도 날리고 공격적으로 나름 들이댔습니다. 네. 근데 존스가 안 받아줬어요. 계속 껴안고 클린치라고 복싱 용어는 하는데 계속 껴안고 팔 감고 뒤로 피하고 그랬고요. 껴안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랑했나 보죠? 그래요? 체력이 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서 관중이 좀 있었다면 야유도 받고 때려라, 응원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나마 좀 화끈한 경기가 됐을 텐데 그게 좀 아니라서 아쉬웠고요. 아무래도 이제 50대 은퇴한 복서의 맞대결이라 여러 배려가 있긴 있었습니다. 3분 경기 아니고 2분씩 8라운드로 좀 줄였고요. 2분씩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배려를 해준 거죠. 사실 2분도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KO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좀 피부가 찢어진다거나 코뼈가 부러진다거나 한쪽이 좀 쓰러질 것 같다, KO 당할 것 같다 이러면 주심이 중단하기로 미리 이제 사전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게다가 무엇보다 글러브가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 복싱장 가끔 가면 굉장히 큰 주잖아요. 푹신푹신하죠? 네, 근데 그 프로 선수들이 쓰는 10온스보다 충격이 덜한 340g짜리 12온스짜리 장갑을 꼈거든요. 무겁고. 그런데도 이제 좀 우리 성에 차지 않는 경기를 했다. 비공식 시합이라서 승패는 따로 가리지 않았는데 세계복싱평의회 WBC가 비공식 채점단을 꾸려서 무승부 선언했고요. 두 선수 다에게 벨트를 줬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컸던 탓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주먹 아니고 솜주먹이다, 물주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 중계를 했던 홍수환 씨 이런 시합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타이슨이 챙긴 대전료만 $10,000,000 약 110억입니다. 110억 원이요? 네. 이야, 그냥 별로 볼 게 없던 그러니까요. 그 소문과 달리 정말 볼 게 없던 그런 경기였는데도 110억은 받았다. 경기 시간도 짧았지 않습니까? 네. 12분씩 8라운드 끝까지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16분이죠. 16분 싸웠는데 110억입니다. 1분당 분당 얼마예요, 그러면? 6억 8,750만 원을 번 셈이에요. 7억 벌었네요. 1분당. 네. 존스도 $300만, 33억 원 벌었고요. 사실 우리는 이걸 그냥 공짜로 받지만 미국에서는 TV로 맞대결 보려면 결제를 다 했다고 해요. $49.99 약 55,000원씩 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료 결제를 해서 이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타이슨은 근데 수입 전액을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라. 이러면서 기부하겠다고요? 네, 나는 여전히 복싱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섰다. 이 정도로 이거에 의미를 축소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디에 얼만큼 언제 하겠다라는 정확한 기부 계획을 밝힌 것은 또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의견은 또 분분하다고 하네요. 기부를 한다고 해도 전액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100% 전액을 한다고는 본인은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액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제 또 생각하는 게 타이슨 근데 돈 많이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의 복서니까 그렇죠. 많이 프로권 선수로서 쌓아놨겠다 생각을 당연히 하죠. 우리가. 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타이슨 현역 시절 벌었던 추산한 돈 7,600억이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네, 여기 대전료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주니까요. 근데 타이슨이 결혼만 3번, 자녀가 8명입니다. 위자료로 참 많이 써가지고 2003년에는 파산 선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산은 $300만, 3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꽤 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있었죠? 첼시와? 네. 원래 첼시 킬러 아닙니까? 늘 쏜 모닝을 제가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첼시와 런던 라이벌전 했습니다. 득점 없이 비겼고요.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해서 후반 47분까지 부지런히 뛰었는데 워낙에 손흥민 선수를 집중 견제하더라고요. 단 한 번의 슈팅도 없었다. 네, 토트넘은 승점 1점 추가해서 리버풀의 1일 천하 누르고 프리미어리그 선두 탈환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슈팅도 없었지만 어쨌든 네, 열심히 뛰었고 근데 평점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이제 경기 자체가 워낙에 첼시가 이제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역습으로 이제 계속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겨도 잘했고 어찌됐건 선두니까요. 그래 비겨도 승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점이죠 원래. 네, 알겠습니다. 자. 조은지 기자와 함께하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치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시청자분들 의견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YTN 앱으로 KSGJIH님께서 당사자가 불편해하면 그 어떤 것도 불법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문자로 4541님께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너무 정치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0577님께서는 전두환 씨 아직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의견 좀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가 좀 더 또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